근데 이거를 발제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뒤에 나올 내용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세계화 효과가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뒤에 나올 I6라고 6개 국가에서만 왜 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느냐. 이제 세계화를 그냥 뭐 단순히 와 기술 발전가 점점 열린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 서론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운송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산한 곳에서 소비를 하는 생산과 소비의 결합이 일어났는데, 세계화는 이걸 분리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비용의 측면에서 세계화를 구분을 지어요. 첫 번째는 상품을 이동하는 비용이고, 두 번째는 지식을 이동하는 비용, 세 번째는 사람을 이동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 세계화는 단순히 이제 상품을 이동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이건 당연히 운송수단이 발달해서 막 배로 나르고 하면은 줄어들겠죠. 그런 걸 첫 번째 세계화로 보았고, 두 번째 세계화는 ICT에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보통신 기술 뭐 그런 거 발달인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식을 원격으로 이렇게 많이 전달할 수 있고 데이터도 많이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두 번째 세계화를 통해서 지식의 이동 비용까지 감소를 해도 여전히 세 번째 사람을 직접 이동시키는 비용은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세 번째 그 사람을 옮기는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기존의 그 잘 발전하는 국가 주위에 있는 국가들 위주로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면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거 또 새로운 세계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인류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제 20만 년의 역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세계화를 3대 제약 조건도 고려하면서 이제 네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농경 시대 이전이어서 이거를 굳이 구분하자면 신석기 이전으로 보면 되고, 두 번째가 농경혁명 이후부터 이제 산업혁명 이전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산업혁명에서 이제 ICT 혁명 이전까지로 크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가 이제 90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 해서 나오는데요. 1장에서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에서 정착하는 것까지 다루고, 그 뒤에 이제 지역 경제랑 공장의 세계화를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인류가 어떤 식으로 뭐 퍼졌나 하고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짧게 다뤘지만,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농경을 이렇게 정착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음식이 있고 막 동물이 있고 과일이 있는 거 직접 가서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됐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때도 거래가 있었긴 했지만 화폐로 다룰 수 있는 게 뭐 그때 있어봤자 그 신석기 이전에 뭐 돌멩이 같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무거우니까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결제 수단이 편해지면 더 지름신이 오기 편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경 생활 이후에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이제 농경 생활에 관련돼서 발전이 일어난 거니까, 이게 농경하기 좋은 지역, 예를 들면 여기서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 아시아 일부 지역이라든지 뭐 4대 문명 해가지고 위도 20에서 35도 사이 인구 밀도가 높은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국면 이도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실크로드의 등장으로 1, 2단계를 구분 짓고 흑사병으로 2, 3단계를 구분을 지어요. 이게 이언 모리스라는 사람의 어떤 글인지 책인지 견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1단계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데 아시아가 짱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또 여유가 있어야 발전을 하잖아요. 뭐 생각을 하고 이제 생존이 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잉여 식량을 통해서 뭐 경제 개념도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농경을 통해서 이제 식량을 많이 축적할 수 있으니까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그 동물을 찾아서나 그 농작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지 않고 정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생산과 소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되는 클러스터 간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41페이지 혹시 책 있는 분들 그림 9를 보면, 이제 제2국면에서 1단계 아시아 지역, 국면 2에서 1단계에서 아시아 지역이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는 걸 도시 개수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아까 얘기했지만 실크로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유라시아의 통합이라는 걸 작은 제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크로드가 아무래도 그 중국하고 이제 중동 지역해서 유럽까지 하는 그 무역로를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유럽하고 이제 중국하고 해서 그 땅으로도 무역을 하고 바다로도 무역을 하고 이제 좀 무역이 좀 국경을 조금씩 넘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막 낙타 갖고 이동하고 항해 기술도 뭐 증기 기관도 있기 전이다 보니까 한계가 뚜렷했다. 그래서 막 유럽에서 후추 같은 거 엄청 비싸게 팔렸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 유럽의 등장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흑사병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부분이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냥 되게 사람이 많은 죽은 질병인 줄 알았는데 유럽에서는 이 흑사병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불평등에서 평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계급이 좀 권력이 몰려있던 그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좀 죽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인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게 그 평등한 걸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실크로드가 중동과 아시아의 참 죄송합니다. 이제 그 뒤에는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15세기 이슬람 세계 분열과 명왕조의 쇄국 정책 등으로 실크로드가 폐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까지는 중동과 아시아가 경제 패권을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점차 패권이 줄어드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뒤에서 할 거고 이제 뭐 르네상스 계몽운동 하면서 이제 유럽이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콜럼버스 이런 거 나오고 무역로 같은 게 나오고 이제 식민지도 점차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이 시기에. 그러면서 기존의 아시아의 패권과 유럽의 패권이 점차 역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국면 2의 3단계랑 이제 3국면 사이에 산업혁명이 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로를 통한 새로운 운송과 항해법이 등장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무역과 식민지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저자가 좀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인구 대비 1인 소득으로 산정했을 때 최저생활 수준 기준으로 해서 16세기 이후 고대 문명 지역들이 이제 점차 소득이 주춤하기 시작하는 반면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뭐 그런 곳들은 이제 크게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하고 미국 관계를 보는 것처럼 1인당 소득으로는 점차 유럽이나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앞서가기 시작을 해도 총소득으로는 이제 기존에 아시아가 인구를 잘 쌓아놨기 때문에 아시아가 비중이 더 높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3국면인데요. 저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증기혁명, 1차 산업혁명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제 국면 3에서 무역비용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이 이유가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대량 생산도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잉여 생산물을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송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싶다 운송업의 발달에 달라 해서 운송 기술의 증가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의 발달과 해상 운송 증기선 그리고 이제 서로 연락을 먼 데서 하고 싶으니까 전신의 통신 발달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의 첫 번째 분리는 언제 시작되었나? 이게 아까 나왔던 상품이 이동하는 데 드는 운송수단의 발달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1막, 2막, 3막으로 나누거든요. 이 세 번째 국면은. 그래서 1막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분리인데 1820년도를 저자가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사실 1820년도에는 아무 일이 굳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언급을 해요. 근데 왜 20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냐고 저자가 얘기를 하냐면 그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이제 영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세계가 안정화되는 국면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무역을 하려면 세계가 안정이 돼 있어야겠죠. 국가 간 전쟁이 있으면 무역을 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정화된 상태에서 무역 규모가 점차 급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곡물법 폐지가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곡물에다가 세금을 세게 때리는 거예요. 정말 짧게 요약을 하자면 그것도 이제 안정 국면이 됐으니까 서로 거래를 많이 하고 싶어서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생기면서 폐지가 되면서 자유무역이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그 양극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북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선진국들이고 남이 이제 나머지 개발도상국을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북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남에서는 산업화가 배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주로 얘기가 되는 화학전기, 내연기관 발전을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아시아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도 가지고 가고 있던 산업구조가 이제 유럽과 확실히 역전이 되는 계기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자는 대규모 분기라고 보는데요. 농사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조업자들로 바뀌면서 1인당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면서 첫 번째는 농산물은 아무래도 이게 농사를 안 하는 기간에는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생산력이 차이가 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발전에 따라서 생산량이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가는 게 생산력 차이가 크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막은 생산과 소비의 재결합이라고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게 저희가 생산과 소비가 결합돼 있던 게 아까 그 신석기 때 농업 시대를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간 무역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거를 책에서는 실제로 관세 등이 그 순간 좀 올라가는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있었던 이탈리아나 독일, 일본의 파시즘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독일 같은 경우가 전쟁 후 영토 확장을 통해서 내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 내부화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좀 간단히 보충 설명을 했으니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막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리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트라는 체계가 출범을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WTO의 그냥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반 원칙 하나와 특별 원칙 5개를 했는데, 뭐 일반 원칙은 이제 결과로만 하면 규정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결과보다 규정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놓은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특별 원칙 5개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호혜성이에요. 호혜성을 저도 공부할 때는 들어봤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안 봐서 발제하기 위해서 따로 찾아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가 관세를 이렇게 저렴하게 해줬으면 니네도 저렴하게 해줘라, 이게 행동을 좀 똑같이 좋게, 호가 상호 호자고 해가 혜택 주는 그 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익을 줘라 이건데, 이걸 되게 영리하게 썼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는 이유가, 그 국내에서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국내 물건에 대한 관세를 놓자는 산업이 있을 거고, 수출을 위해서 관세를 낮추고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 있을 텐데, 다른 나라가 낮추면 그 상대 나라도 낮춰야 되는 압박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내 정치적 환경에서도 이게 관세를 낮추기가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최근 이슈가 생각났던 건, 한국이 10월부로 이제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이제 농산물 측에서 관세가 세지게 되니까 농민분들이 시위를 최근까지도 좀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아무리 가트가 이렇게 호혜성 원칙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이렇게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줬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거를 받고 있다가 이제 그게 포기가 된 거예요. 그게 여기 책과 지금 우리나라 이슈랑 연결되어서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내용, 이제 또 다른 세계화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컨테이너가 되게 기계로 이제 기존에 사람이 실었는데 컨테이너는 이제 기계로 실을 수 있게 되니까 화물 운송량이 많아졌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는 표준화가 돼 있어서 서로 무역이 더 잘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막은 ICT 혁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ICT 혁명,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지식을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감소하는 저자가 말한 두 번째 세계화예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화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담당하겠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크게 갈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컴퓨터 발전 속도가 1년마다 2배가 된다느니 대역폭이 넓어진다니, 그냥 발전도가 빠르다고 저희는 편하게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계화에서 이제 항공화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해상화물보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속도 측면에서 아주 우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세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전반적인 경제 발전 데이터를 이제 두 번째 세계화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자가 분석을 하는데, 이제 ETL 세계화로 인해서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 i6의 발전이 되고 있다. 기존 G7에서 제조업 비중 같은 게 많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제조업을 이렇게 발전한 국가뿐만 아니라 R11이라고 해서 신흥 산업국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꼭 제조업이 아니어도 발전한 곳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원자재 덕분에 발전한 국가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이렇게 교역을 잘해가지고 발전한 예외 사례로 놓고 있더라고요. 이걸 전부 포함 안 되는 두 개 국가를 포함해서 R11로 이렇게 묶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에 그 두 번째 세계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 얘기하면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개도국가, 제조국 간에 이제 무역을 주고받기를 강화해서 G7이 성장을 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데 직접 10장에서 더 많이 얘기할 거라고 얘기해서 저도 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정책에 미친 영향이 있는데, 기존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그 자신 그 국가의 그 무역에서 관세를 높게 매기는 자국 보호주의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이거 장벽을 급격하게 없애는, 저자 표현을 빌리면 파괴주의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도 원래 이게 외국 자본 같은 게 들어오거나 외국 기업이 더 우위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가 주류였지만, 이제 4차 세계화까지 가면서 선진국이 자신들의 그 자본이나 그 기업들의 해외 투자 같은 거를 유치를 못하면 이제 발전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걸 이제 또 i6 발전을 통해서 좀 더 봤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협정 같은 것도 이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빈곤에 미친 영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위 소득 국가를 분류한 나라들의 빈곤율이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 전반적인 빈곤은 아직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독일 내부화 얘기가 나오는 김에 간단히 제가 배웠던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서 두 가지 이론만 엄청 짧게 가져왔거든요. 원래 주류 이론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잘 안 배워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 비용이라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하자면 정말 예시를 들면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힘든 게 외국인 비용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용이라고 하면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거고, 기존 거래처가 없으니까 그걸 개척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기업들이 이 외국인 비용을 고려하고서라도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는 이 외국인 비용을 감수하고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있는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독일의 내부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부화라는 게 결국 그 수출 같은 걸 안 하고 자기가 기업 내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삼성 예시로 들면 되나? 그냥 이게 거래 비용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거래 비용이 어떤 거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거래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그 예를 들면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수출할 때 드는 관세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그냥 거래한테 드는 비용이 전부 거래 비용이에요. 근데 이런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래 비용이 만약에 내부화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내부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FDI가 아니고 간접 투자로 해당되는 게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게 수출이랑 라이센싱이 있는데, 그냥 물건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팔면 되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가서 생산을 해서 파는 게 더 싸다 싶으면 이제 그 해외 공장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딴 데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간접 투자 대신에 한다고 보면 되고, 이게 아까 독일 내부화랑 연결되는 이유가, 독일의 파시즘 같은 경우는 자국 우월주의여서 자기네 나라에서 다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히틀러 같은 경우 이게 보다 보니까 자국에서만 다 하기엔 다른 나라 것도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까지 우리나라로 해서 내부화를 시키자, 막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했다고 저자가 얘기를 해서 되게 흥미롭게 읽어서 제 걸 좀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